다음 달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남북은 다음 주 실무회담을 열고 의전과 경호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합니다. 북한이 중국의 김정은 위원장 환대를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중국도 북중 간 친밀 관계를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내부에선 향후 미국의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온적인 학교 측 태도에 학생들의 불신이 여전합니다. 반복되는 대학가 성폭력 문제를 짚어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다주택자 규제에도 여유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27일로 확정됐습니다.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열리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으로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먼저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날짜가 다음 달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측 조명균 수석대표와 북측 이성건 수석대표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 등 3개 항의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에 앞서 의전, 경호, 보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국 특사단이 북한과 합의했던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설치를 위한 통신 실무회담도 별도로 개최됩니다.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29일밖에 남지 않은 정상회담에 필요한 실무협의도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길지 않은 이 기간 필요한 준비를 위해 서로 마음을 합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명칭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며 정상회담 일정은 일단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공동보도문 채택 사실을 보도했지만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은 순수 회담 시간만 91분으로 채 2시간이 안 될 정도로 이례적으로 빨리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남북이 사전에 판문점 채널 등을 통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온 것이 회담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는 우리 측 대표단의 표정이 밝습니다. 북측 대표단도 여유 있는 태도로 맞이합니다. 서울에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그래요. 회담은 시작부터 화기애애했습니다. 저희 표정을 보고 오늘 회담 또 이렇게 전망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미리 다 들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의는 큰 이견 없이 진행됐고 시작한 지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순수 회담 시간만 놓고 보면 91분. 남북 회담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합의에 도달한 겁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채널 등을 통해 사전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단은 하루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서로 얘기를 해왔고요. 세부 실무 사항들은 추가 실무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도 회담을 쉽게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지난 1월 고위급 회담 당시 우리 측 취재단에 보도를 거론하며 얼굴을 붉혔던 미성건 북측 수석 대표는 이번엔 한껏 부드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측의 입장이 확고하신 건지 어떻게 또 얻어하려고 자꾸 단시간 내에 회담을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남북 수석 대표들은 종결회의에서 성공, 결실, 희망이라는 말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회담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남북이 합의한 3개항의 공동 보도문에는 의제 부분이 없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다음 달 중에 추가로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등 정상회담 의제들을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남북이 채택한 공동 보도문에는 정상회담 의제 부분은 빠졌습니다. 다만
비핵화 문제 등을 남북 정상 간의 논의해 나가자는 얘기는 있었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전했습니다. 한반도 의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평화정착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문제, 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양측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고위급 회담도 다음 달 중 다시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한반도 의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에는 일단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다 하는 겁니다. 민심이 바라는 게 우리의 우제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비핵화 문제를 끄집어내서 북한 측을 설득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와 좀 조율을 하는 그러한 노력이 정상회담에서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만큼 미국과 공조를 강화해 5월 북미 정상회담 전 북한의 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북한이 오늘 텔레비전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모습을 40여 분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출발부터 귀환 때까지 중국으로부터 극진히 환대받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일행을 태운 특별 열차가 어둠을 뚫고 출발합니다. 북중 국경을 넘어서 단둥에 도착하고 이른바 1호 열차 안에서 중국 측의 영접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도 베이징에선 중국 공안의 통제로 텅텅 빈 도로를 이용해 숙소로 향하는 장면이 자세히 방송됩니다. 21대의 모터치클의 호의를 받으며 낚시터 국빈관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40분 넘게 집중 보도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기록 영상입니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무언가를 말하거나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중점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메모를 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길게 전한 것과 뚜렷이 대조됩니다. 김 위원장과 이설주 부부가 시 주석 내외로부터 각종 선물을 받고 설명을 듣는 모습과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가 중국을 방문한 영상을 함께 보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에게 열렬한 환대를 받는 장면으로 채워진 겁니다. 가정적 분위기에서 마주 앉으신 오찬의 장은 실정 화기롭고 효륜의 정이 차넘치었습니다. 북한 TV는 또 최룡해 부위원장이 선단공원을 찾은 장면을 이례적으로 자세히 전해 2인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재치 위원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역할이 배제되지 않았다면서 성과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는 물론 SNS에서도 북중 관계가 언제 나빴냐는 듯 찬양 일색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자 일면을 거의 전부 할애 북중 정상회담 기사를 실었습니다. 7번이나 북중 회담을 한 아버지 김정일 때보다 더 크게 보도됐다는 평가입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번 북중 고위급 교류가 중국의 역할이 배제됐다는 이른바 중국 패싱론을 사라지게 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중국의 전략이 한반도 정세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논평도 나왔습니다. 我们也呼吁有关各方都一起来支持半岛南北双方改善关系，共同为劝和促谈做出切实努力。 중국 SNS에는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 위안의 가수 시절 방중한 김정일 앞에서 노래하는 장면이 널리 확산되며 과거 친밀했던 북중 관계를 회상케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은 약속이나 한 듯 김정은 부인 이설주에 대한 호감이나 북중 관계 찬양 일색이고 비판 글은 당국의 통제 때문인 듯 아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대북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북중 해빙 분위기를 타고 다음 달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앞두고 중국이 대량의 대북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뜻을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특유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미 언론과 연구기관들은 북중 관계 복원으로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 분위기와 향후 북미 관계를 묻는 질문에 백악관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도 대북 압박의 결과라며 제재 압박이 계속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Leaving his country for the first time for that meeting, and we consider that to be a positive sign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continuing to work.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올바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미 언론은 북중 간 관계 복원으로 미국의 대북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할 공간을 확보했고 북한은 중국을 등에 업고 대미 협상력을 높일 거란 얘기입니다. 또 미국 주요 연구기관들은 김정은이 한미의 단계적 조치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북한의 비핵화 번복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과거 행태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They had no concept of how to allow people to verify the thing. We were supposed to play. No one can really trust the North Koreans. 북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선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 중국, 세계 양강 정상을 상대로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이렇게 대형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청와대와 해경의 직통전화는 3분에 한 번꼴로 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전화받는 거 확인을 못하고. 이런 통화가 이날 하루에만 99차례나 이어졌지만 정작 청와대의 대응은 엉망이었습니다. 166명이라고요? 예.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보였을까요? 보다 끝났는데.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게 대응체계 자체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기들 컴퓨터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제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경비함정이 간다고 하는데 어떤 경비함정이 가는 건지 전혀 모르는. 청와대는 구조 지시는 고사하고 영상만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BS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이라 방식을 컴퓨터가 보여주셨습니까? 참사 당일 오후엔 대응 주체도 바뀝니다. 고위급 해경이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안전비서관실이 넘겨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안비서관실에서 할 성격의 그건 아니었는데 행정안전부를 소관하는 행정자치비서관실에서 했었던 게 맞는데 이런 와중에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디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긴 어렵죠. 지금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대형 참사가 났는데도 대통령은 침실에만 머물고 대응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던 당시 청와대는 무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에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자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청와대 주도로 정부 여당이 총동원됐고 결국 진상규명은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홍진아 기자입니다. 이른바 박근혜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청와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7시간을 복원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을 설득하라고 지시합니다. 가장 먼저 투입된 인물은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입니다. 2015년 해수부 고위 관계자와 세월호 특조위 여당 위원들을 질책한 호텔 회동. 뒤이어 이른바 서별관 회의를 주재해 의혹 차단을 논의합니다. 조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나자
이번엔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과 안종범 경제수석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이병기 실장은 안종범 수석을 통해 담당 부처인 해수부가 책임지고 차단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해수부는 혈세를 축내고 있다며 세월호 특조위에 대통령 행적조사를 비난하는 문건을 만듭니다. 사흘 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문건 내용 중 일부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논평으로 냅니다. 이병기 실장과 안종범 수석은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수차례 지침을 내렸습니다. 청와대의 집요한 방해로 특조위는 7시간 의혹 조사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당시 해수부 장차관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안종범 전 수석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장 씨 가족 계좌에 의문의 수표가 수십 장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접대 의혹의 물증으로 의심되는 단서였는데 수사팀은 용돈으로 줬을 뿐이라는 해명만 듣고 수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2009년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특히 장 씨의 금융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장 씨가 숨진 상황에서 접대 의혹에 물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계좌와 카드 내역은 950여 건.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이 계좌 영장을 너무 많이 신청해 과잉 수사 우려가 들 정도였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경찰은 장 씨와 가족 계좌에 100만 원권 이상 고액 수표가 수십 장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입금된 총액은 억대, 수표를 건넨 남성은 20여 명이었습니다. 유명 기업인과 고위공무원 등 유력 인사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접대의 대가로 의심하고 이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장 씨를 오며 가며 만났는데 용돈으로 쓰라고 줬을 뿐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깜빡스를 줬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처벌을 좀 불쌍해 보이고 앞으로 이제 더 성장해야 될 그걸로 보여서 힘내라고 주기도 하고. 수사팀은 이런 해명만 들은 뒤 조사를 중단했고 수사 결과 발표에도 고액권 수표 입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왜 줬느냐 저랑 똑같이 수사할 실력이 없어요. 전혀 방법도 없어. 장 씨 계좌에 입금된 고액권 수표에 대한 수사는 결국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그 실체를 왜 밝혀내지 못했는지 재조사에서 밝혀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데다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심사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안 전 지사는 8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안 전 지사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현 상황에서 구속할 경우 안 전 지사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반발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방어권만큼이나 피해자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영장 기각 이후 실망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에 재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심리적인 위축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신고를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약간의 심정도 가지지 않을까요?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성폭력 두 번째 폭로자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전 직원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대학가에서는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학들은 수습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인데요. 반복되는 대학가 성폭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의 시간 반복되는 성적 발언, 지도를 빌미로 신체 접촉을 일삼는 교수에 대한 고발, 개강을 맞은 대학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미투 제보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리는 것은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폭로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대학 사회가 좀 좁고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지면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전면적으로 나서긴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학내 성폭력센터에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실제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대학의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학교 본부로부터 사실은 좀 독립성을 띠고 어떤 그런 전담 기관이 설치되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좀 더 신뢰하고 어떤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일 텐데 실제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 35명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인 교수가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를 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에 이제 제약을 주는 거거든요. 박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지를 한다든지 그 이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사표가 수리되면 징계 절차가 중단되고 이후 사학연금 수령과 재임용 등의 제약이 없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는 받아들이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새 정부의 대립각을 세운 모양새에서 갖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교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사실상 반대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동의한 첫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선 조건을 달며 작심한 듯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제 조건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입니다.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검찰이 사법 통제를 최소화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 수사는 사법 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수처 내주고 수사권 지키려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삭제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공수처 수용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전면 도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결과 상당수가 여전히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를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지만 여유주택을 처분한 고위공직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요. 투기는 아니라는 뜻일까요?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는 집은 파는 게 좋겠다는 주무장관의 경고는 국회의원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집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용주 의원의 경우 서울 방배동 다세대 주택 11채를 포함해 주택 16채를 신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채 이상 집을 가진 국회의원은 119명.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가만 1년 새 평균 9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14명도 다주택자였습니다. 취임 후 홍은동 사저를 판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 아파트를 매각한 조국 수석만 다주택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급 고위직 9명 중 4명도 여전히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산 신고를 할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최초 신고 시에도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령을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참모진 대부분이 실거주 목적이거나 매각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송화경입니다. 법의 노조로 있던 전국 공무원 노조가 9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됐습니다. 노조가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규정을 바꾸기로 하면서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이 2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전국 공무원 노조의 노조 설립이 5차례나 반려된 것도 해직자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당한 해직자 13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건 공무원 노조법 위반이라는 정부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공로가 관련 규정을 고치면서 고용부도 9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노조 임원들을 전원 재직자로 구성했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도 중앙집행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별도의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용부는 일단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해 노조 설립을 인정했습니다. 전공로는 노조 규약을 개정하여 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노조 가입을 노조 설립청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로는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 체결, 노조 전임 활동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직자를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불리한 정치적 이 관계들을 좀 돌파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정교조 등 다른 노조의 경우도 해직자 관련 규약만 개정된다면 합법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될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 출고식이 미국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첨단 전투기 도입으로 우리 군의 공중 전술도 크게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속의 1.8배, 시속 2,000km에 가까운 속도로 최대 8톤의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하는 최신의 전투기 F-35A입니다. 무엇보다 뛰어난 스텔스 기능이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은밀히 침투해 주요 시설을 먼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우리 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 출고식이 미국 현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스텔스 기능과 무장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 연합방위 능력 강화에도 우리 조종사들이 미국 현지에서 훈련을 마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되며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들어옵니다. F-35A에 이어 공중급유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내년에 처음 도입될 계획이어서 공중전술도 대폭 바뀔 전망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멀리 볼 수 있는 것,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급유기는 오랫동안 채공하면서 북한 지역을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해 줍니다. 북한의 방공망과 무관하게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다.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F-5를 도입한 지 50여 년 만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 우리 군은 F-35A 20대를 추가 구입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강원도 고성군 산불 장면입니다. 순식간에 40만 제곱미터 축구장 56개 정도의 면적을 태울 만큼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봄철 동해안에 부는 특유의 바람이 매번 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4월은 특히나 산불 피해가 많아서 더욱 긴장되는데요.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산불이 빠르게 번져갑니다. 2시간여 만에 첫 불이 난 곳에서 약 3km 떨어진 해안가 마을까지 위협합니다. 불씨는 널뛰기 하듯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옮겨 붙었습니다. 도깨비 불 같은 게 이렇게 그러니까 불이 막 이렇게 저쪽에 또 뜨고 이쪽에 또 이렇게 여기 중간중간 불이 막 나는 거예요. 산불을 키운 이런 강풍은 봄철 동해안에 국지적으로 발생합니다.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 영동 지역에 불게 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0m가 넘는 이런 강풍이 곳곳에 산불을 확산시키는 일명 비화 현상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씨가 강풍을 타고 날아가
도로를 건너 다른 쪽으로 옮겨 붙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바람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대형 산불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입산객이나 그 쓰레기 소각, 농산물 폐기물 소각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22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의 원재료 값은 얼마나 될까요? KBS가 한 업체의 거래 명세서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공급가가 원재료비의 최대 6배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공급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째 투썸플레이스 매장을 운영 중인 허모 씨. 하루에 커피 수백 잔을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네요. 가장 문제가 많은 거는 원가가 너무 높으니까. 취재진이 입수한 투썸플레이스 가맹본부의 거래 명세서입니다. 가맹본부가 외부에서 사들인 금액, 즉 원재료비가 적혀 있습니다. 오리지널 블렌드 5,858원, 콜드브루 원액 13,000원, 치즈무스 5,490원입니다. 그럼 가맹점엔 얼마에 공급했을까? 비슷한 시기 발행된 거래 명세서입니다. 오리지널 블렌드 34,000원, 콜드브루 원액 28,000원, 치즈무스 15,050원입니다. 최대 6배 가까이 비쌉니다. 일부 품목은 가맹점 공급가가 일반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구입할 때 가격보다도 비쌉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게 통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가맹점주들은 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며 공급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측은 가맹점에 적용하는 공급 가격은 원재료비의 가공, 물류, 포장비 등이 더해진 것으로 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94%가 이런 물품 유통 비용으로 이윤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기밀 누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식당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막기 위해 정부가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정작 식당 주인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시큰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윤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식당 안이 대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빈 좌석이 많지만 모두 예약석. 결국 기다리다 못해 나가는 이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약한 70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예요. 한 10번 정도를 했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였어요? 소고기 정도 드시니까 70명 하면은 한 130에서 150 정도? 이런 이른바 노쇼 피해를 겪었다는 하소연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부터 노쇼 위약금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고객에겐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약금 자체를 받기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오세요. 네. 그런 분들한테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자체가 실례인 것 같아서. 설사 위약금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에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광어 한 마리 가지고 한 30만 원 팔잖아요. 예약 좀 펑크 나고 막 그러면은 이 생선을 그냥 다음에는 못 쓰는 거죠. 버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급기야 노쇼 방지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당들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통신사랑 연동을 해서 전화가 옴과 동시에 혹은 노쇼 이력이 있으면 언제 노쇼했다라는 것들 보여줌으로써 그런 정보를 좀 더 원활하게.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은 연간 4조 5천억 원. 소비자 권리만큼 의무 또한 중시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 우리나라는 2021년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시험 발사를 앞두고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는 페어링 분리 실험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 현장을 신방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소리와 함께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이 양쪽으로 분리됩니다. 직경 2.6m, 길이 7m에 이르는 페어링 내부에 화약을 장착한 뒤 폭발시킨 건데 실험 직후 페어링 내부와 시스템 점검이 분주히 이뤄집니다. 페어링은 로켓 상단의 뾰족한 부분으로 지구 대기권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열과 압력으로부터 위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페어링이 제대로 분리가 돼야지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 미션의 최종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9년 나로 1차 발사 때는 페어링 한쪽이 분리되지 않아 실패를 불러왔습니다. 그 페어링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만큼의 무게를 달고 날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위성도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본발사까지 4차례의 페어링 분리 실험이 추가로 예정돼 있습니다. 본발사에 앞서 75톤 엔진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립이 완료된 시험 발사체는 오는 5월부터 종합 연소 시험을 거친 뒤 10월 발사대로 향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한국 GM 사태는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본사가 지분을 모두 매각한 우즈베키스탄 GM 상황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철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GM 공장, 한국 GM이 개발한 엔진을 생산합니다. 대우차가 뿌리인 우즈벡 GM은 핵심 부품과 기술은 물론 자동차 모델도 한국 GM에서 들여옵니다. GM은 10년 전 지분 25% 인수로 우즈벡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즈벡과 맺은 파트너십을 전환한다면서 GM이 보유한 현지 지분을 우즈벡 정부에 모두 넘겼습니다. 대신 3년간 브랜드 사용 등 최소한의 역할만 남겼습니다. 손익을 따진 GM의 글로벌 사업 재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 우즈벡 GM의 납품을 위해 한국 부품업체들이 현지 공장 18곳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의 모기업을 두고 한국 GM과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을 하고 여기에서 단가 경쟁력이 있는 거는 우즈벡에서 다시 한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대개 우즈벡과 한국 두 시장의 물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우즈벡 GM뿐 아니라 철수설이 도는 한국 GM 상황까지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거래처도 찾는 중입니다. Д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что GM будет потихонечку сокращать свои объемы, но у нас есть, так как у них существуют свои заводы,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Германии, в Чехословакии, в России. 수익성에 집중하는 GM의 글로벌 전략, 밀접하게 엮인 두 나라 자동차 산업에 연쇄적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하고 대표는 교대로 맞되 첫 대표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두 당은 다음 주에 교섭단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결정할 채권단의 자율협약 시한을 하루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조가 해외 자본 유치 등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조는 일방적인 해외 매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복귀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 네트워크는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인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난한 시절 독일로 건너간 우리 간호사들의 고생,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 당시 한국 전통무용을 배우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했다는데요. 이제는 고운 은빛 머리를 자랑하는 파독 간호사들의 내한 공연을 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간호복 대신 소복을 차려입은 파독 간호사들. 영혼을 상징하는 흰색 전을 내졌습니다. 멀고 먼 타양의 메인몸.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고향 땅 부모 형제의 넋을 위로합니다. 환자를 돌보던 손엔 꽃이 피어났습니다. 50여 년 타양살이.
꽃길만 걷는 날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이었노라. 분홍꽃 양손에 들고 지난 날을 격려합니다. 이제는 편히 쉬고 싶은 70의 나이지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고급 공연에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이 전통 무용을 시작한 건 20여 년 전. 야간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서 온 무용 강사를 만나기 위해 200km를 달려가기도 여러 번. 숱한 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모이는 것 같으면은 한국말도 할 수 있고 한국 밥도 먹을 수 있고 저녁으로 앉아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점 많아요. 독일에서 얻은 자녀들에게도 전통 무용을 전수하며 문화 전도사로 새 인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실 생각 있으세요?